반갑습니다. 저 최유한이고요. 지금부터 휴먼 라이브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라이브러리 보는 게 인간책이라고 하셔서 일단 제가 준비한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을 켜고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어,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목을 못 지었어요. 그림 보이세요? 저 끝에 뭐 동그란 예. 거 안에 뭐 보이시죠? 이거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합니다. 저 점 조금만 점 있죠? 요거 지구예요. 지구. 저기에 우리가 복작복작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최유한이고요. 이름은 직업은 시사평론가 또는 정치평론가, 경제평론가로도 불립니다. 나이는 69년생이고요. 제 앞에 직업이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선거 기간인데 그 후보자를 잘 교육시켜서 당선시키는 일 또는 평소에 정치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옆에서 컨설팅 해주는 일. 그러면서 거기서 아까 단물을 빼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치인들의 단물을 빼먹고 살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사평론가로 전직을 했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대학원 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 끝냈고요. 지금이 연구학기 마지막 학기입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수시로 논문 주제가 바뀝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냥 자기소개하자면 1969년 봉천동 밭들뽕 하늘천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래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봉천동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왜? 옛날에 봉천동 달동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이름을 다 없앴어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운동, 중앙동, 뭐 대학동 뭐 이름 봉천동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80년대 저희 아버님께서 민주헌정연구회라는 이 조직이 뭐냐면은 김영삼 씨한테는 민주산학회가 있었고요. 똑같이 김대중 씨한테는 민주헌정연구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주헌정연구회 전국 운영위원장 하시면서 어, 잡혀도 많이 가시고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뭐 그거 보면서 컸습니다. 87년 6월 항쟁 시기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고등학생 운동에 조금 발을 담가봤고요. 대학 입학 후 가장 과격한 학생운동 조직을 찾다가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조직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별로 무장봉기는커녕 별로 활동도 제대로 잘 못했고 91년 강기훈 유서대표 조작 사건 강기훈 씨가 제 대학 선배예요. 예. 이 사건 이후에 모두 패배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다 졌어요. 예. 생활에서도 졌고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다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입대하고 제대하고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아이 셋 키우는 대한민국의 가장이랍니다. 힘듭니다. 예. 독실한 장로님 권사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름이 요한입니다. 얼마나 독실하시겠습니까? 제 부모님이요. 제 동생 이름이 안나한나 요셉입니다. 엄마 뱃속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새벽 기도회, 매일 가정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 성령 부흥 집회, 산상 기도회, 오산이 금식 기도 갔었어요. 통성 기도, 방언 기도, 주일 예배, 성가대, 초등부 교사, 유아부 선생, 교회 경험 만렙. 예, 이거 맞습니다. 만렙이라고 아세요? 경험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게임에서 굉장히 그걸 만렙이라 표현하는데 교회 생활, 예, 교회 생활은 경험치가 엄청나요. 그리고 경건한 척 해라 그러면 그냥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대학 입학 후에 다른 세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스 선생을 열심히 믿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 패배 후에 얌전히 교회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을 결정지은 양반을 만났죠. 다석 류영모 선생님 만났어요.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저버리게 된 게 우리 다섯 선생님 때문이에요. 다섯 선생님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는데. 2006년 11월 26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배속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11년까지 평신도 공동체 예수 마실교회 교인이 되었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비위 사건, 성추행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생긴 후에 다 떠나가서 저 혼자 거기서 3년 동안 섬김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료했고요. 시사평론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죠. 시사평론은 신문, 방송, 언론의 출판,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치학, 사회학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 교수, 전직 언론인들이 시사평론을 주로 활동하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시사평론가는 전업 시사평론가, 정치사회 관련 전문 교수, 정치 컨설턴트, 여론조사 분석가 네 가지 분류가 나눌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위키백과에서도 이렇게 잘못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아이고, 잘못했다. 밑에 검정 글씨까지는 맞는데 나머지는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시사평론가는 어쩌다가 방송을 하게 돼서 계속 살아남은 사람이 시사평론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줄 알아야겠죠. 시사평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일주일 방송 출연표입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무슨 방송에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도 제 영업 비밀이라서요. 여기 보니까 이게 R이라고 써 있는 것은 다 라디오예요. 라디오 전화 연결, 오전에 이렇게 쭉 A방송, B방송, C방송 오전에 전화 연결하고요. 오후에 D방송 고정 라디오 출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E방송 출연 있고 F방송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전화 연결 있고 이건 유튜브 방송 있고 나머지 모두 다 저녁 고정 방송으로 전화 연결했습니다.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만 이렇게 돼 있고요. TV 출연은 요 시간대 또는 토일 날 섭외가 들어오면은 TV 출연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시사평론을 합니까? 그날 있었던 또는 있을 주요 뉴스에 대해서 핵심 총정리를 해줍니다. 이건 전화 연결이든 뭐 출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뉴스 해설은 같은 경우는 주요 뉴스의 한 가지 뉴스의 배경이나 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화 연결이든 출연이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고요. 시사토론은 상황에 따라서 앵커를 중심으로 앵커와 나와 1대1 하든지 아니면 앵커가 있고 진보 내지 뭐 왼쪽 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나눠서 또는 네 사람이 이렇게 토론한다든지 그렇게 토론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진 사건에서 완벽한 숙지를 해야 되고 바라보는 관점이나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서 정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리 못하면 방송 사고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요 방송 월요일 날 오후에 있는 이 F방송 전화 연결을 했던 것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11월 2일 날 전화 연결,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배, 그 다음 중간중간 빠진 건 있는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원고를 못 찾아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RCEP이나 CPTPP, FTA 어려운 국제 무역 협상, 코로나 대유행 백신 이야기, 우리나라 경제 호조 역대 3위였다. 코로나19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2021년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유조선 억류와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I 이루다가 남긴 것,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공매도로 난리난 미국과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 그 공매도 한판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반면교사 잡는 거, 그리고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배경과 전망, 도쿄올림픽의 향후 전망, 지금 OTT, 소위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요. 티빙 뭐 이렇게 이런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 그리고 가끔가다 재미가 없으니까 날씨가 돈이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 아까도 했었지만 미얀마 쿠데타 그 이후. F방송이라는 거 한 방송에서만 주제를 작년부터 쭉 잡아왔던 걸 봤을 때 이렇게 주제가 많네요. 다른 방송국도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송, 다른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1년 365일 뉴스만 봅니다. 시간 남을 때 가끔가다 필요하니까 뭐 기생충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렇게 필요하니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재미가 없대요. 와 아빠 TV 나온다 하다가 하나 둘 셋 재미없다 하는데 틀자 이렇게 돼요. 예. 아이들한테는 재미없는 아빠입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출연료를 궁금해하셔서 진짜. 자, 첫 번째 방송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든 많이 주고 어디든 조금 줘요. 두 번째, 출연하는 거하고 전화 연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하고 전화 연결, 그 TV 출연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패널, 저는 계속 패널로 나가는데 가끔가다 진행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패널과 진행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연하느냐, 점심 때 출연하느냐, 저녁 때 출연하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편성과 특별 편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얼마예요? 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근데 그냥 퉁쳐서 하자고요. 종편이나 보도 채널은 회당 20만 원 받고요. 라디오 출연은 10만 원 받고요. 전화 연결은 5만 원 받고요. 근데 여기에 다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3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2도 될 수 있고요. 특별 편성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연결만 20분 했는데 20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출연료 얼마 받으세요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참고로 JTBC가 제일 많이 줍니다. 예. 종편에서 언론에서 본 시사평론가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한겨레 2017년 기사인데요. 이게 2017년 기사고 뒤에는 2012년 기사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바뀐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종편 TV 출연하면서 억대벌이 메뚜기 평론가들 많았거든요. 다 사라졌죠. 문재인 정부 들어 종편에서의 억대 연봉 정치 평론가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예전에 쏠림이 있었던 걸 다시 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시사 프로가 1회 출연료 15만 원에서 25만 원 안팎인 거 고려하면은 두 달치 출연료로 2천만 원 웃돈 수익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거죠. 예. 전 지금 그렇게는 벌지 못하는데, 예. 그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많이 출연됐을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퉁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출연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황태순 씨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이 3차 촛불 집회 자발적, 이게 2016년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보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물어봤지. 그 보수 많다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봤어요. 제 눈이다. 이렇게 황당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프로그램에 출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긴 종합 편성 채널 TV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디오라든지 되게 매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이게 2012년 주간경향에서 나온 정치평론가, 지금은 정치평론가 전성시대라는 경향에서 백철 기자가 쭉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몇 분까지 가야 되죠? 지금 34분인데 정해진 거 없나요? 시간이 지금 11시 34분, 35분인데 한 40분까지 가도 됩니까? 45분까지 가도 되죠? 네, 그렇게 하셔도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평론가 시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은 고성국 정치평론가, 뒤 내려가면 유창선 평론가, 여기는 김종배 평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 버티는 대상으로 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예?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네. 눌러서 뜬 창이 다 안 보이고 있어요. 제목만 보이고. 아, 제가 지금 이거 저 인터넷으로 지금 했는데 안 보이는 화면 보인다고. 하나만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러면 이걸 잘못 그거 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끄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눌러 볼게요. 이 공유가 이거 진작에 말씀하신 이거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기 파워포인트를 내리시면 아마 보일 것 같은데요. 파워포인트가 그래요? 지금도 떠 있으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내려서 하기가 제가 할게요. 네, 네, 확인했고요. 제가 공유를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은 진작에 말씀하시지. 2012년 기사인데요. 지금은 보이시죠? 예, 네네. 잘 보입니다. 지금은 정치평론가 전성시대라고 해서 여기 고성국 씨, 여기 밑에 유창선 씨, 여기 밑에 김종배 평론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상으로 평론가 생활은 어떠냐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고성국 씨는 온통 다 이렇게 거짓말만 해놨고요. 제가 보면 알죠. 지금 맛이 이상하게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창선 선배도 저랑 잘 친한데 요즘은 조금 뭐랄까 뇌종양 수술을 하셨는데 이후에 좀 어려워하시고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사람이 김종배 평론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딱 들을 거는 단독 패널은 균형감을 갖춰야 한다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는 균형감을 갖춰서 방송하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평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 그럼 진짜 정치평론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선거 때만 반짝하는,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유. 이거 어떻게 또 공유하더라? 왜?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선거 때만 반짝하는 평생 비정규직. 저는 지금 2005년도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선거 때만 반짝하는 평생 비정규직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얼굴에 분칠하고 나와서 자기 똑똑하다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전문가이긴 한데 방송에 나오면서 그 전문성은 그러니까 엔터테이너가 되어 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역 이슈 찾아 현지 분위기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왜냐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고 특히 MBN 나가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2013년도에 졸지에 방송이 다 끊어졌어요. 한 6개월 정도 손가락을 빨면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아는 선배가 너 정치평론 하지 말고 경제평론 해봐라
라고 해서 혼자 또 열심히 입에도 붙지 않는 주식 막 이렇게 공부하고 경제 관련된 이야기 공부하고 하다가 그 선배가 소개해줘서 경제평론가로 들어와서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평론가로 지금도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반인들보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한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평론가를 불러주면서 경제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평론가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런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휴, 제가 이거 또 끊어지냐. 죄송해요. 화면 공유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시사평론가 황태순 씨가 촛불 시위 있었을 때 1차, 2차, 3차 저신선이 뚫리고 통이동 쪽으로 확 뚫려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 생각해보자. 끔찍한 얘기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위수령 발동이란 발언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홀라당 뒤집어졌습니다. 평론가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지금 대통령이 취해야 할 것은 위수령 발동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평론가들은 방송 나오기 전에 자기가 어떤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미리 다 준비하고 왔거든요. 이 사람은 그때 위수령 발동하라고 부추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나에 징계받았냐?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 잠시 한 달 정도 방송에 그 프로그램에 출연만 정지가 됐었고 다른 방송은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창피합니다. 창피해. 어떤 사람들이 평론활동하나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요. 김각수 선생, 김종배 저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정영진, 김성환, 최영일, 김성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들 얼굴을 한두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곽동수, 유창선, 최민희, 여성 평론가들, 송문희, 문희정 국제평론가, 장희영 정치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변호사나 교수 말고 전업으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하고 이 평론 활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은 나무위키에서는 이 평론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여. 아니요. 공유를 해야 되죠. 네. 네. 제가 여기에 다 이렇게 잘 익숙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됐네. 이젠 보이십니까? 네. 정치평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사평론을 쳤는데 나무위키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인터넷은 다 정치평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나 문화평론이 문학작품에 대해서 하듯이 영화평론, 영화작품 하듯이 정치에 대해서 평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거 아니에요. 진보 좌파라고 해가지고 곽동수, 김갑수, 여기 김성수 어중간한 사람들 진보 좌파 아닌데. 예.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리영희 선생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최백원 선생은 정말로 우파인데 이걸 굉장히 존경스러운 우파인데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런 분들 푸른 나무라 이름이 있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새날이라는 거 진행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인터넷 들어오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김어준 씨도 여기 있고요. 예, 김홍걸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쭉 가다가 보니까 여기 최요한 있네요. 저도 대한민국 평론가로 인정을 해주네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평론가는 여기 최영일 씨라고. 예, 얼굴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나왔었지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 저랑 형 동생 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파로가 중도파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웃기고요. 친한 보수 우파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극우예요, 극우. 이게 이 사람들이 우파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현재 변호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파로 봅니까? 그러니까 저 소위 얘기해서 그 목사 누구야, 저 정광훈 정광훈 목사 그 옆에서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파예요? 우파 아니죠. 근데 방송할 때 신랄하게 싸우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경고는 제가 먹고 에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잠깐만요. 아까 아둘람. 예.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십니까? 신문, 방송, 잡지, 기자, 요즘 유튜브로 그런 렌즈로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기 저는 서울에 있는 지금 봉천동 그러니까 중앙동에 딱 살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이 사건 사고들을 뭘로 알아요? 인터넷으로 알든지 뉴스로 알든지 신문을 보고 알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 그 렌즈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렌즈 역할을 하는 기자라든지 언론 이 자체가 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또 언론 탓 뭐 이렇게 해요. 언론 탓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만큼 막 이상해지고 막 이런 것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언론 탓이에요. 왜 언론 탓이냐?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건 보도 안 하고요. 하도 밀리니까 그냥 보도하는 것이 지금 요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조선일보가 대놓고 가짜뉴스 퍼뜨립니다. 그런 렌즈가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막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국민들이 저렇게 평가하는구나. 왜? 잘못된 뉴스, 가짜뉴스 보고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면 또 앵커가 또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걸 바로 잡는데 급급해요. 전 그래서 요즘 참 많이 힘듭니다. 언론 활동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배현진 국회의원입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은 고민정 국회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각각의 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신대로 활동을 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렌즈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한 렌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그래서 저는 평론가로서 저 스스로 렌즈 역할을 잘 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제목을 정하려다가 못 정한 이유가 제가 힘들어서예요. 요게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해서 지구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날 오전 4시 48분에 지금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금은 떨어졌죠. 보이저 1호가 이게 각도를 틀어서 딱 찍은 사진이에요. 칼 세이건이 이거 각도 틀어서 사진 찍자라는데 9년 만에 그 요청이 들어가서 요만한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 디지털로 다시 또 업그레이드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그만 곳에 우리가 고향이고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 톤은 뭐냐면은 이 조그만 데서 뭘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냐 뭐 이렇게 칼세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문에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곳조차 평화롭게 만들지 않으면서 무슨 뭐 구원받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은 작은 평론가에 불과하지만 세상의 렌즈에 불과하지만 여기 이곳을 이 작은 우리 고향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렌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십시오.